주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죠? 박 과장님. 저도 경직돼가지고 언니 한 번 썼거든. 그래도 써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앤클래식 작곡가 안정입니다. 인상파의 창시자인 클로드 모네는 말년에 수련꽃만 보고 수련만 그렸다고 합니다. 백내장으로 눈이 흐려진 뒤에도 수련만을 응시했다고 하네요. 똑같은 풍경이 시간과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 모습을 각기 다른 색상들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겠지만 그 안에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모네의 그림처럼 멋있는 작품이 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앤클래식 10월 23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조혜영의 못 잊어.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난 여기 한 달 반 만에 오는 건데 많이 여기요? 바뀌었어. 네네. 이거 위치도 바뀌었고 얘 없었는데 돌아왔고. 아침부터 수업이 왔나? 네네. 왔더니 차 있던데 내가 네네. 10시쯤 왔더니 저는 한 9시쯤 왔어요. 왜냐면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뭐지? 음악 콘텐츠 제작. 경영대 수업. 김소월의 시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김소월의 시를 음악으로 만드는 거겠죠. 특별히 조혜영의 못 잊어는 사랑이 잊혀져가는 슬픈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희중이 지휘한 국립합창단과 코리아 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 조혜영의 못 잊어였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앤클래식 지금 이 시각은 4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우성의 피아노 사색. 격주 이 시간 강우성의 피아노 사색과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강원대학교 강우성 교수는 끊임없는 연구와 감성적 접근을 통해 조화로운 연주를 보여주는 피아니스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더해진 연주회를 통해서 관객들과 더 가깝게 교감하고 있죠. 강우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 교수님. 여기서 뵈니까 이렇게 반가운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학 과장님. 아유, 안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가을 햇살처럼 청량하고 화사한 느낌이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난 7월부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과
그들의 명반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주인공으로 호로비츠를 택해 주셨지요? 맞아요. 네네. 지난 시간까지 호로비츠에 관해서 4시간에 걸쳐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는 누구를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 사람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네네. 이제 지난번에까지 말씀드렸던 그 호로비츠와 더불어서 약 3개의 그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약 네네. 피아노 음악은 약 80년 동안을 네네.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있고 루빈슈타인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분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호로비츠가 갖고 있는 쇼맨십과 완전히 네. 대비되는 그 아카데믹하고 학구적인 이 이미지가 네. 거의 요 어떤 미국의 그 피아노 음악 시장을 양분했었던 거죠. 네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루빈스타인 하면 뭐 쇼팽과 펜데레스키의 나라, 폴란드 태생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로비츠 같은 경우는 이제 1928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네네. 호로비츠는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네. 그때는 뭐 러시아 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거기서 망명을 했던 사람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루빈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였지만 그 당시는 러시아 제국이 또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1946년에 귀화를 한 사람이고, 네. 또 말씀하셨던 쇼팽 같은 경우는 이제 1830년에 11월 봉기가 일어나면서 네. 그가 이제 빈으로 연주로 왔다가 결국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이제 파리로 이주했던 그런, 어쨌든 다 맞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또 폴란드, 우크라인, 그러면서 다 이제 미국 서방 세계로 망명을 해서 산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 음악가들이죠. 맞아요. 그럼 루빈스타인은 어떤 계기로 피아니스트가 되었을까요? 루빈슈타인은요, 일찌감치 조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이제 음감에 대한 개념이 아주 뚜렷하게 생기면서 이제 부모가 봤을 때 얘는 분명히 음악을 시켜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아무한테나 보내지 않습니다. 조셉 요하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람스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브람스를 슈만한테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줄 수 있었던, 그래서 브람스가 슈만도 만나고 리스트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요셉 요하임한테 바이올린을 배우게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루벤슈타인 누나가 피아노를 또 잘 쳤다고 하는데, 그 누나가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도 피아노 칠래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아무한테나 안 보내요. 하이니 바르트라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 하이니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 노이하우스라고 러시아의 아주 그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피아노계에서. 그리고 빌헬름 캠프,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이제 뭐 굉장한 또 독일계 피아니스트죠. 이런 사람을 제자로 뒀던 사람이에요. 와, 조기 교육에 엄청 투자를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루빈슈타인의 부모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또 길을 열어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누나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을 거라는 또 상상도 듭니다. 그럼요. 네. 그럼 여기서 루빈스타인의 음악 한 곡 좀 감상하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짧은 곡 준비했는데요. 브람스의 카프리초 바단조를 준비했습니다. 작품 번호 76 중에서 2번째 곡이고요. 말씀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브람스의 카프리치오 비단조 작품 번호 76에 이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천재형 피아니스트답게 완벽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연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연주를 하는 루빈스타인 어떤 사람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방송이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네네. 일단은 루빈슈타인은 굉장히 주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호로비츠 역시 매우 주관이 강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좀 귀족적이고 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자유를 많이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이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하이니 바르트한테 피아노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니 바르트 선생님을 따라서 베를린 국립음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건데 음. 보통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틀에 들어가는 객관성을 맞아요. 배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루빈슈타인은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음. 이렇게 해야 하면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루빈슈타인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음. 배추러가 끝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 공식적으로 네. 이제 바르트랑 선생님이랑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네.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비르투오소적인 연주를 통해서 점점 이제 자신의 입지를 막 넓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가 폴란드 출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의 메인 프로그램은 언제나 이제 쇼팽이 쇼팽. 이제 메인 디시로 있었고 또 쇼팽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역시 그 독일어권에서 공부를 했지만 네. 이제 파리로 갔잖아요. 네네. 쇼팽도 이제 비인에 머물고 있다가 파리로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에 있어서 쇼팽이 데자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루빈스타인은 음악적인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루빈슈타인이 성격이 매우 주관적이고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게 매우 확고했던 사람인데 네. 그 기준이 확고할수록 어떻게 보면 남들과 동화가 쉽지가 않은 거죠.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100% 맞춰주는 음악가가 아니고서는 연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비츠 역시 독주가 있었지만 네. 협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휘자와의 어떤 박자에 대한 그 어떤 그 계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실내악은 훨씬 더 데리케이트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걸 내가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피아니스트라면. 근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음악이 정답인데 네가 뭔데 여기서 이래 라는 게 강했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야샤 하이페츠를 알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대가 아니에요. 바이올린으로. 그 사람하고도 틀어지고요. 그리고 피아티고르스키라는 또 러시아의 아주 대부의 그 첼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뭐 안 맞아가지고 그 기획자들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또 최고의 그 연주자를 모아서 뭔가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깨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독불장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호로비츠와는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음악의 그 신념이 너무나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독불장군 우리 그 루빈스타인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루빈스타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비슷하게 평가했을까요? 조금 더 그 사람을 깊이 알았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 아주 또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 마르타 아리게리히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분이 이제 젊었을 적에 쇼팽 콩쿨 이런 걸 통해서 루빈슈타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그의 성품에 매료된 적이 있다. 얼마나 따뜻했으면요, 그렇죠? 루빈슈타인 그의 주변에서는 마치 햇살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가 그 큰 대가를 봤을 때 빛나는 그 아우라는 뭐 우리도 다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전공을 막론하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정말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완전 다르네요. 이것도 아리에리히가 그 루벤슈타인을 회고했을 때 했던 평이에요. 젊었을 때 했던 평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했을 것 같은. 그렇죠. 왜냐면 음악도 들으면 따뜻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동경하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르헤리히의 음악일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그를 동경했던 루빈슈타인의 어떤 그 음악적인 그 배경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경에 대한 배경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악적 스타일이 확고했고 쇼팽의 정통성을 내세운 루빈스타인의 연주는 쇼팽곡에 연주하는 그 쇼팽곡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쇼팽곡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루빈슈타인 하면 바로 쇼팽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으니까 한번 네네. 감상을 해보시죠.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그 쇼팽의 뱃노래 바카롤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네. F샵 메이저고 작품 번호 60번입니다. 아주 쇼팽의 후기 작품이에요. 네네. 루빈슈타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와우,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쇼팽의 바카롤레 F샵 장조 작품 번호 60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풍부한 음색과 화려한 표현이 돋보이는 연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교수님, 네. 그 루빈스타인이 쇼팽 말고도 즐겨서 연주하던 레파토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독일어권에서 파리로 프랑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샤브리에나 플랑 같은 사람들의 연주를 계속 또 접하면서 또 작품도 연주하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쇼팽 위주로 이제 연주하고 녹음을 하고 했지만은 뭐 슈베르트도 많이 했고 베토벤 연주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뭐 플랑, 샤브리에 같은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도 즐겨서 연주하고 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해석의 그 어떤 호르비츠와 같은 그 개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석 아니면은 뭐 해석의 과장, 과잉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더 사랑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그 편집 기술이 지금처럼 맞아요. 이렇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미스터치들이 고스란히 또 음반에 반영되고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빈슈타인이 워낙 또 까다롭고 완벽주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치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치고 이 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정말 수십 번 연주해서 그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지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맞아요. 자르고 붙이는 일이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처음부터 녹음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잉태의 고통을 그쵸.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의 네. 그 시대의 음악이 있고 절실함이 그만큼 있었던 네. 시대. 그래서 명음반으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주되는 음반들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들을 봐도 물론 완벽하고 더 이상 또 군더더기가 없죠. 네네.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인스턴트 같은 느낌은 사실 피할 수는 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네, 또 그렇죠. 독이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루빈스타인 첫 시간이었어요. 잠시 정리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호르비츠와 이제 루빈슈타인을 비교하는 부분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호르비츠는 1903년에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루빈슈타인은 1887년에 태어났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한 얼마 차이가 나죠? 한 16년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네. 16살 정도 먼저 태어났는데 우리가 보통 스승과 제자의 그 주기를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 15살 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스승님 이렇게 하고 그분들도 저희를 가르치고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한 세대 위의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루빈슈타인이 호르비츠에 비해서. 그런데 호르비츠는 이제 미국을 먼저 온 거예요. 호르비츠가 온 게 1928년 그리고 루빈슈타인이 온 게 194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8년 먼저 호르비츠는 와서 미국 시장을 점령해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팬덤을 또 생성해냈었고 그때 막 어디였죠? 브로드웨이 42번가인가 거기를 쭉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2박 3일 줄을 서서 뭐 그 연주회 티켓을 사고 했던 말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팬덤이 아주 뭐 강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시장들을 루벤슈타인이 와가지고 깨트렸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호르비츠의 그 팬덤이 강했지만은 그 사람의 그 아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항마를 찾지 못했던 미국 시장에
이제 학구적이고 아카데믹하고 멋진 피아니스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호로비츠보다 한 세대 위의 선생님으로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음악을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가뭄의 담배여도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짧지만 아주 명료한 정리였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귀족성이 아니었을까라고 맞아요. 해요. 격이 다른 거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곡을 감상하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도 잠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요,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대피아니스트, 현존하는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죠. 말씀드렸던 그 이제 루빈슈타인에 대해서 평을 했었던 네. 마르타 아르게리히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교수님. 마지막 곡은요, 루빈슈타인이 아주 즐겨서 연주했던 곡인데요, 플랑의 인터메조 A 플랫 메이저입니다. 네, 플랑의 인터메조 A 플랫 장조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그 1963년도 레코딩으로 네. 감상하시면서 강우성 교수님과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네. 신기복의 얼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이었습니다. 신기복의 얼굴, 소프라노 신영옥, 클래식 기타 김민석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브루크 밀러의 첼로와 기타를 위한 3개의 녹턴 가운데 1곡, 안단티노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용재오닐의 비올라,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KBS 춘천총국 인터넷 홈페이지 커피앤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 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축제극장 몸짓 기획공연 볼날의 10월 박종성 브랜드 최 연주가 내일이죠. 저녁 7시 반 축제극장 몸짓에서 진행됩니다. 피아노 로그 창단 연주회가 10월 24일 저녁 7시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관 이름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강원의 음악가 조재혁의 오르간 음악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커피앤클래식 오늘 이 시간 끝곡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도이치 번호 776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와 살크의 첼로 크레르마리르과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원모,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이었습니다.